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제 이성계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목이 달아나요. 자, 태조. 조선의 태조입니다. 저 태조는 이제 전주이시죠. 전주이시인데 자라기는 함경도 함흥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진족들하고 같이 자랐고, 여진족 중에 이렇게 의형제도 있습니다. 그 둥드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진족과 같이 자랐으니까 뭐 잘했겠어요. 그렇죠.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야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심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그 무학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 이름 치고는 좀 묘하죠. 배운 게 없어? 뭐 무학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저기 무학중학교하고는 좀 관계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이성계가 꿈을 꾸는데 가다가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한숨 푹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쿠 놀래가지고 튀어나왔더니 집이 폭삭 내려앉았는데 이놈의 집을 그냥 두지 않고 거기서 그 석가래, 이렇게 석가래 있죠. 이 집을 이루는 그 지붕 중요한 그 석가래 3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개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꿈을 이렇게 들어본 그 무학이 말하기를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고, 무너진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뽑아온다는 거는 그 망한 나라에서 네가 뭔가 할 거란 뜻이고, 그거를 이렇게 등에다 3개를 짊어졌어. 자, 봐, 이렇게. 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3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임금왕자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나라가 망하고 그때 거기서 망한 나라를 살리면서 왕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가지고 쉬쉬 꿈을 감추고 있으면서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할 때 이 공을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장군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이성계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그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강력한 무장입니다. 정말 싸움을 굉장히 잘했죠. 특히 이제 그 활쏘기의 대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 뭐 전설적인 그 명사수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쏜다. 이거 굉장하죠. 근데 그게 또 잘 맞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아서 순식간에 70명을 헤드샷했다. 이건 좀 약간 뻥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헤드샷을 한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무공을 바탕으로 이제 저번에 그 공민왕 이후에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그 고려 말기 때 외침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외침이 많을 때 그 외침의 그 홍건적과 그 외구의 침략과 맞서 싸우는데 이제 큰 공을 세운 거죠. 홍산대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외구들이 단지 해적대가 아니라 그랬죠. 거의 정규군에 가까운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3만 명의 외구가 이제 상륙을 한 거예요. 상륙을 했는데, 당시에 그 최무선이라는 분이 가공할 만한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화약무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무선이 이놈의 외구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화포를 가지고 그 외구들의 배를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다 불살라버린 거죠. 그런데 아뿔싸, 이게 그 빈배였어요. 외구들이 이미 상륙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구들이 막 노략질을 하고 떡 와보니까 배가 없네. 자,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멘탈이 터졌을까요? 아니요. 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수만 명인데 어차피 돌아갈 배가 없으니 아예 그냥 고려를 접수하자. 그러면서 아예 개경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는 임진왜란 시즌 1이네요. 그죠? 이 외구를 맞이해서 이들을 전멸시킨 싸움이 바로 홍산대첩입니다.
뭐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당시 왜구들이 앞쪽은 절벽을 바라보면서 뒤쪽에 평평한 그런 땅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평한 쪽에다가는 튼튼하게 방비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이제 결사대를 뽑아가지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왜구들의 뒤를 치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냥 수만 명의 왜구들을 다 쳐 죽였는데 뭐 맨날 며칠을 붉은 피가 흘렀다 뭐 이럴 정도로 그 굉장한 그 대첩을 이루게 되죠.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을 구한 게 왕이 아니라 이성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성계가 실권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최영과 정몽주를 제거한 다음에 그 양보받는 형식으로 왕이 되어서 조선을 세운 거죠. 자, 나라를 바꿨으니까 나라 이름을 이제 바꾸는데 이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참 뭔가 의미심장하죠. 왜 조선이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였어요? 그게 조선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조선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이제 새 나라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도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성계는 새로 수도를 물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바로 어디? 바로 여기 서울인 거죠. 그때 이름으로 뭐였죠? 네, 다 알다시피 한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궁전을 어디다가 지을까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이제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고 그래서 이성계의 친구이자 거의 스승 같은 친구였던 그 무학대사가 이제 풍수를 동원해서 풍수의 대가였기 때문에 어디 좋은 땅이 없나 하고 여기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어떤 그 농부가 소 잔등을 턱턱 치면서 야, 이 무학이 같이 멍청한 놈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듣던 무학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장 왜 소더러 무학이 같이 멍청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리만 더 가면은 진짜 좋은 땅이 나오는데 어디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학 스님이 어디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저기요 하는데 벌써 그 노인은 없어진 거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심리 한 4km를 좀 더 갔더니 천하의 명당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궁을 짓기로 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경복궁이죠. 그리고는 무학이 잠깐 머물렀다 심리를 더 간 곳을 심리를 더 갔다 그래서 바로 왕심리 빠밤 되겠습니다. 왕심리. 여기서 4km 더 가면은 경복궁이 나오나요? 쌤이 여기서 한번 청계천 따라 걸어가 봤는데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무학 스님이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은 여기에 경복궁이 생겼겠네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우스개로 알아두고요. 어쨌든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정식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됐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라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운 분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 안에서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선은 8명의 왕자들, 그 다음에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개국의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심하게 하는데 이 다툼의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아주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래서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를 만든다 그랬지. 이 태조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큰 병치레를 하면은 잠시 혼수 상태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때마다 자기의 라이벌들을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왕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뭐 이방원이죠. 뭐. 그래서 아버지가 몸져 누웠을 때 재빨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선의 최고 참모죠. 바로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 셋을 어린 아들 셋을 자기 형제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들인 이방원이 깨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우리 막둥이 어디 있냐? 막둥이요. 이름이 방자돌림이요. 얘네 형제가. 방석이 말입니까? 소자가 죽였습니다. 뭐라고? 이런 안 되겠다. 정도전을 불러라.
그거저 죄송합니다만 정도전도 제가 죽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권력은 소자에게 있습니다. 아바마마. 아버님은 내가 죽이지 않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쫓기다시피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원은 그 자기 형이었던 굉장히 그 겁 많던 형을 왕으로 세워서 이게 이 정종으로 앉혔다가 결국은 다시 양보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가는 이분이 바로 태종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또 어떤 면 어릴 때는 아마도 거의 삼촌처럼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절친도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쫓아내다시피 하고 왕이 된 인물이니까 굉장히 성격이 차갑고 그러면서 그 권력욕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 이방원, 태종이 또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한 겁니다.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한 자락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의 힘이 약해지죠? 그렇죠. 왕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이방원이 태종이 바로 이 공신들을 제거하고 또 왕자들이 전부 나름 힘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라가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면서 왕권을 튼튼하게 세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의 공으로 조선은 그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갖추고 고려 말의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이 태종의 정책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호패법이란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거죠. 이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 이렇게 그 포졸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보시오! 호패를 좀 꺼내보시오! 하면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가 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패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세금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 먹거나 땡땡이를 치기가 좀 어려워지게 만들면서 나라를 좀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이거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세종대왕인 거죠. 이 세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아는 게 많죠. 뭐 집현전을 세워가지고 많은 젊은 인재들을 모아서 학문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뭐 해시계, 물시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뭐 이런 거는 다 뻔히 아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다만 세종의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이미지와 좀 거리가 멀었던 거 바로 뭐냐? 전쟁입니다. 이 세종대왕은요 의외로 굉장히 영토 확장 욕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싸움을 걸었는데 당시 조선의 외교 관계는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중국의 주인이 된 명나라한테는 쓸데없이 개기지 말고 이게 받들어 모시고 이게 4대죠. 받들어 모시면서 일단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일본에 대해서는 거리 유지하면서 삽시다. 그런데 교류는 해. 그런데 만약 까불면 그때는 하면서 이제 일면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게 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오기가 좀 벅차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찍고 오는데 그 하나 찍고 오는 데가 바로 스시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대마도죠. 여기에 이종무를 비롯한 이종무가 지휘하는 함대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함포 사격을 갈겨가지고 스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 그런 또 면을 보여준 분이 세종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여진족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이 자꾸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깐적깐적거리자 그 호랑이 절도사라고 불리던 김종서, 이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여진족을 소탕하고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이 연결되는 한반도 지도를 완성한 게 또한 세종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그 함경북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거든요. 자, 요런 이제 세종대왕의 일면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뭐 세조가 막 찬탈을 하는 등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가 좀 이어지다가 성종 때 이르러서 이제 조선의 모든 제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제도를 완성한 건 성종 때네요. 이 성종 때 바로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경국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법전입니다. 법전. 즉 조선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법치국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옛날 법인데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이 경국대전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내용도 굉장히 상세합니다. 심지어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며칠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꼼꼼하죠. 오늘날의 민법, 형법에 뭐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 다룰 수 있는 거, 가족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은 그때그때 그냥 사또나 임금이 지 멋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철저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법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까요? 이 법의 기반은 유교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특히 이 유교 중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기반으로 하면서 법전에 의하여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조선은 흔히 유교적 법치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적인 법치국가를 이룬 조선. 그러니까 조선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였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중앙관직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려와 비슷하죠? 고려의 이성육부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성육부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승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있던 자리에 의정부라고 하는 게 있죠. 의정부.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의정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치를 의논하는 곳. 그래서 의정부에 3명의 재상이 있어요. 그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라고요? 그 영의정이죠. 그래서 이 세 정승이 이제 임금과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정부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면은 이제 이게 6조, 이게 고려는 6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국에게 4대를 하면서 이 부가 레벨이 하나씩 떨어져서 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6부는 상서였는데 6조는 판서가 돼요. 이게 다 하나씩 떨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6조가 각각 각 분야의 정책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임금에게 왕에게 직접 속해 있는 몇 가지 특수 기구가 있는데, 우선 여기 승정원,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중추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왕의 비서실이자 왕의 정보원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 승정원이고요. 최고 책임자를 도승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배경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임금님이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뭔가 명령 내릴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죠? 그러죠. 도승지를 질러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도승지가 책임자고 좌승지, 우승지, 등등 여러 승지들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숙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왕궁에서 자다가 이제 임금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면 그날 숙직하고 있는 승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 적어서 막 이제 비상연락망으로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법기관입니다. 예. 사법기관이라고 사람 잡아다가 이제 벌 주는 곳인데, 의금부는 아무나 다루지는 않고요. 2가지 사건을 주로 다루는데, 하나가 신분이 높은 사람의 죄,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의 죄를 다스렸고요. 혹은 반역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다스렸고, 또 하나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유교적인 도덕을 이 사람들에서 천륜이라 그랬죠. 이 천륜을 어기면 뭐라 그러죠? 폐륜이죠. 폐륜과 관계되는 또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곳이 의금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특징 짓는 이 기구 3개가 바로 이 3사라고 불리는 곳인데, 우선 사헌부, 이거는 이제 대제학을 책임자로 하고 있고, 오늘날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관리들 부정하는 새끼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하는 사헌부인데, 사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관원이 뭐냐면, 이 사관원의 역할은 책임자는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원의
임무가 뭐냐면요, 왕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 꼭 태클 거는 애들 있죠. 전하, 그런 것은 어찌어찌 하여 아니되옵니다. 통처가 없어서.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임금에게 대들고 막 딴지 걸고 막 하는, 이게 이제 사관원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자꾸 왕에게 자꾸 태클을 걸어? 이러면 뭐예요? 그게 소신의 책무이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신하들과 토론을 하면서 뭔가를 정하는 나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왕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론이 쉽게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아예 뭐예요? 토론 자체를 업으로 삼는, 토론 자체가 임무인 그런 관청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 사관원은 왕한테만 태클 거는 건 아니겠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래서 요즘에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 곳이 사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관원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자기들을 언관, 말하는 게 임무인 언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 이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뭔가 궁금하면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곳. 근데 임금님이 궁금할 때 뭔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을 연구했을까요? 그렇죠. 유교죠. 유교 특히 그 중에 성리학. 그래서 이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제학은 어떤 뜻이냐? 당대의 가장 훌륭한 학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직 자체는 여기 판서라든지 아니면 여기 의정부의 정승보다 낮았지만은 존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홍문관 대제학이 가장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교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걸로도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는 경연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왕은 반드시 왕자 때부터 시간을 정해갖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교적인 성리학의 조예가 아주 깊은 신하들, 나이가 많은 신하겠죠. 이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유교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됐던, 이게 이제 경연인데 주입식 교육을 한 건 아니고 토론식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연장에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가면서 이제 했는데, 레전드가 하나 있죠. 바로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신하들 중에 학문이 높은, 주로 대제학이나 홍문관에 있는 신하들인 경우가 많겠죠.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임금이 이제 그걸 열심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인데, 경연장에서 오히려 그 학자들을 완전히 여러분 말대로 발라버린,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말고, 아니 그런데 말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읽었던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선생님 강의가 약간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선생들을 발라버린 전설적인 인물, 바로 이게 세종이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폭군, 누가 폭군이냐를 정할 때 경연을 빼먹으면, 즉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면 그게 폭군의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나라죠. 이런 이제 조선의 중앙관직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가면, 자 이거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심지어 라면 이름으로도 나오는, 그죠? 팔도가 이때 정해진 겁니다. 이 중에 북한에 있는 도는 막 북한 애들이 새로운 막 도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좀 바뀌기도 했지만은, 우리 이게 남쪽에는 이 도 이름이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죠. 뭐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남북이 생겼을 뿐이죠.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 팔도가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 도 경계도 지금 그대로예요. 각 도마다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 아래 이제 부목군현, 이건 조선이랑 똑같죠. 그래서 부목군현,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다음 면장, 이런 정도 되려나요? 있어가지고 부목군현을 이제 맡아서 다스리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들을 지방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는 실제로 지방수령이 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요거를 이제 그야말로 관찰하는 정도 역할만 했고요. 실제 지방행정의 대부분은 부목군현의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혹은 현감, 이들이 다 도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목군현의
이 부목군현을 이제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지방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훨씬 익숙한 단어로는 뭐예요? 그죠? 사또죠, 사또. 그런데 이 사또가 혼자 이게 또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의 그 의정부 아래 6조가 있듯이 그 지방정부에도 그 수령 밑에 6방이 있습니다. 2호의 형병공 방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수석방이 이제 2방이래 가지고 맨날 드라마 보면 사또 옆에 2방이 있는데 2방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5방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6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호의 형병공 방은 향리라 그래가지고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었죠. 이제 관리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뭐 유교사회니까 고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과거를 쳤겠죠. 조선은 과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관직은 크게 그 문관과 무관 그리고 기술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모두를 각각 과거를 쳐서 뽑았습니다. 고려 때는 무과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조선은 이제 무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관이 되려면 문과를, 무관이 되려면 무과를, 그 다음에 기술관이 되려면 잡과를 쳐가지고 들어갔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제 유교사회니까 문과겠죠. 가장 존경도 많이 받고 또 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칙은 이랬대요. 그 문과를 이제 그 대과라고도 불렀는데 여기 이제 합격해야 이제 그 문관이 되는 거죠. 여기 대과에 합격하려면은 우선 그 성균관을 나와야 되는 거죠.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성균관에 입학을 하려면은 그 국가공인선비인정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원시나 진사시라고 하는 거, 이걸 흔히 소과라고 많이들 불렀어요. 이거를 이제 응시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합격하면 이제 생원이 되거나 진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극에 보면은 김진사, 뭐 박진사, 뭐 김생원, 뭐 박생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게 아무나 듣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붙어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사나 생원이 되면 이미 그 구품 제일 그 낮은 등급이지만 어쨌든 이미 그 공무원에 그 준하는 그 권리를 주었다고 해요. 성균관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죠.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대과라고 부르는 문과에 응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시와 복시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이거를 다 통과하면 이제 대망의 급제자, 과거 급제자가 돼서 문관이 되는 거죠. 원칙은 이랬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생원이나 진사가 되지 않고도 문과에 직접 응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게 조선의 과거 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막 이렇게 과거 시험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원칙이 이랬다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여러 단계의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소양 있는 관리를 뽑으려고 했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조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굉장히 이 체계를 튼튼하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정해진 제도가 쉽사리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에 비해서 조선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태로 이제 한 100여 년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시간은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방학 잘 보내세요.